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판세는 이재명 더불어당과 조국 혁신당 등 좌파 야당들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좌익 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 참패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최근 어느 여론조사 업체의 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합쳐서 200석을 넘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거 전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실제 결과는 유권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한쪽이 151석, 180석, 200석 이상의 고지를 넘으면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200석을 꿈꾸고 있고 국민의힘은 좌익 야당들의 200석 돌파만은 안 된다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어떤 경우에도 사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석 200석 돌파가 지니는 엄청난 정치적 무게와 의미 때문입니다. 이 국회의석, 특히 151석, 180석, 200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또는 조국혁신당 등 좌익 야당들과 합쳐서 지금까지처럼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을 달성하면 국회의장뿐 아니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명동의 대상은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줄곧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 상태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좌익 범야권이 151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범야권이 재적의원 과반수를 달성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서 시달리다가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국회의석 151석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만약 국민의힘 쪽이 151석 이상을 획득하면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는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한 정당이 단독 또는 연합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게 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소위 국회 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은 그야말로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선입니다. 만약 좌익 야당들이 200석을 넘게 되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200석을 상대방이 돌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100석 아래로 그렇게 의석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주도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서 국회로 완전히 넘어가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00석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범야권 좌익 세력이 200석을 넘어갈 경우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는 현재의 좌익 야당 세력이 200석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안에 반란 세력과 야합해서 200석을 넘겨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만약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재명 당과 조국당이 200석을 넘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협조자가 없이도 조국과 이재명, 이재명과 조국의 뜻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야권에서는 이재명의 경우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라든지 박지원의 경우 탄핵 사유는 지금도 많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고 그런 무리한 대통령 탄핵이 불러올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바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200석을 넘게 되면 그 200석을 무기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좌익 세력들이 200석을 넘게 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시도했다가 당시 상당수 국민과 당시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던 이른바 사회주의적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개헌이 확정되려면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겠지만 요즘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면 국민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적화의 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조국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넣어서 조기에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으로 상당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개헌이 보다 손쉬운 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은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합쳐서 200석을 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의 무력화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과 조국의 뜻대로 모든 법률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할 수 있는 카드도 완전히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읍소 전략을 펴면서 보수 진영의 대단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과 조국 대표가 개헌을 거쳐서 본인들의 죄를 셀프 사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참고로 보수 진영이 참패했던 2020년 21대 총선, 즉 논란이 많은 선거부정 의혹까지 제기됐던 4.15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합쳐서 103석을 얻어서 간신히 개헌 저지선 100석을 지키고 야권의 200석 돌파를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4.10 총선 당일 투표, 본투표를 앞두고 그동안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각계 인사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는 선거 전날인 4월 9일 내일 4월 10일 꼭 투표하러 갑시다. 국민주권 행사합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본투표에 때로 몰려나가 0.7% 기적을 재현합시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애국 세력들은 당일 투표소로 몰려나가 현 집권 여당의 표를 몰아줌으로써 윤 대통령이 신승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0.7% 차이로 그야말로 어렵게 거둔 승리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으면 당연히 큰 표 차이로 쉽게 현 여당 후보가 이겼을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검사 사칭, 음주운전 등 정과 사범 전력에 토건비리 연루로 비난받는 자를 우리 지도자로 선출되도록 그렇게 많은 표를 줬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부정이 개입되어 엄청난 몰표가 현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보태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만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워낙 외국 세력들이 단호하게 당일 선거 투표소에 몰려나가 현 여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세차게 벌임으로써 그나마 어렵사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3구 대선 어게인을 위해 4월 10일 우리 모두 다 같이 당일 투표소로 몰려갑시다. 투표를 안 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하고 몰려가면 부정선거 획책 세력들은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다 죽는다며 이들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무리를 할수록 허점은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 틈새가 이자들을 잡아챌 수 있는 호기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일 투표에 국민 모두가 몰려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도 퍼나르고 또 퍼날라 본투표 참여 분위기를 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그동안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을 폭로했던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번 대통령 선거 때 60대 70대의 투표율이 88%에서 89%였다. 지금 60대와 70대는 장년층이지 노인이 아니다. 학력도 고졸 이상이 대부분이다. 재산도 제일 많은 연령층이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때 사업과 취직을 했고 결혼도 했다. 유교적인 가정교육을 받아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모범적인 세대다. 그리고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중진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기에 국가 발전에 관심이 많다. 이들 60대와 70대는 내일 투표소에 가서 거의 70% 이상 보수 우파를 찍을 것이다. 이들은 인생 경험이 많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주인 세대로서 책임감이 많다. 이들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한국의 황금 세대인 것이다. 한국은 60, 70대 나이와 대구 경북이 자유우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내일 이들의 투표율이 엄청나기를 희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희원한다는 것은 희구하다 할 때 희자고 바란다 할 때 그 원자에서 희원한다. 이렇게 현재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관위 공무원 출신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60, 70대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그리고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노태우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지역 정치 원로의 한 사람인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노태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중구 남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태우 후보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포함된
네 번째 지지선언이 나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희갑 전 시장은 도태우 후보 지지와 관련해서 도태우 후보는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2번이나 받은 만큼 신뢰가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1937년 경상북도 달성군 화엄면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신입니다. 196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제개혁은 차관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냈습니다. 제12대 13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34대와 35대 대구광역시장을 지낸 대구 지역의 원로 정치인, 원로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도태우 후보는 또 이 보도자료에서 대구 중구 남구에서 보수 후보 간 경쟁, 다시 말해서 도태우 후보와 국민의힘 낙하산 공천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부지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무소속 도태우를 찍으면 보수표가 갈라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억측이 무성하다면서 가뜩이나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저인 대구에서 이런 치졸한 전략은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역대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최고 득표가 20년 전 17대 총선 때 33.5%였다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않아서 보수계열 후보가 5명이나 출마했던 지난 보궐선거 때도 보수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 후보는 20%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그러면서 보수 필승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에서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국민의힘의 손해라면서 중구 남구 대표로 무소속 도태우를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구 지역의 올바른 선거 전략이라고 국민의힘 측에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도태우를 찍으면 도태우가 당선되는 겁니다. 우선 대구 중구 남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경선에서 선출된 정당한 후보가 어차피 도태우 후보였고 말도 안 되는 공천 취소로 공천이 탈락되고 선거 막판에 이 지역과 거의 연고도 없는 인사를 갑자기 내리꽂이로 낙하산 공천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대구 중구 남구의 경우 제대로 양심이 있다면 도태우를 찍어서 도태우를 당선시키면 되는 겁니다. 도태우가 당선된다고 해서 무슨 가령 좌익 세력들의 탄핵이 시도될 때 거기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좌익 세력들이 개헌을 시도할 때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국회에서 좌익 세력의 말도 안 되는 짓들에 싸울 수 있는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도태우인데 그렇다면 도태우를 찍어서 도태우를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 대구 중구로서는 전국적으로도 훨씬 자랑스럽고 그리고 대구 중구와 남구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